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 이곳은 원래 일본이 점령한 섬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44년 6월에 벌어진 필리핀의 해전의 대패로 미군이 점령한 뒤 비행기지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서 날아오른 진정한 의미의 전략 폭격기 B-29는 이곳에서 날아올라 일본 본토에 폭격을 가했으며 변변찮은 요격기조차 없던 일본군은 B-29가 던지는 고폭탄과 소위탄에 던지는 족족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1945년 8월 6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폭격을 위해 B-29들이 활주로에서 비행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비행하는 B-29는 조금 특별했다. 기수부터 후미까지 무도장 은빛 기체 형상의 기체 후미 총자를 제외한 모든 터렛 총자가 제거되었고, 기수에는 크게 에놀라 K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기체는 단순히 고폭탄과 소위탄을 장전한 기체가 아니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장착한 에놀라 K였다. (1945년이) 되자 일본은 승산이 1%도 없어졌다. 필리핀을 상실해 남방 해상 교통로는 완전히 차단되었고, 고고도에서 무제한 폭격을 가하는 B-29 폭격기를 막을 만한 요격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 산업시설은 날마다 파괴되어 전쟁 수행 능력은 떨어지는 중이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 달에 한 척씩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17시간에 한 대씩 전투기가 나오는 등 말도 안 되는 생산력과 보급 능력을 갖춰놓고 있었다. 이렇게 묶어놓고 패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뇌부라면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상을 했겠지만, 일본 정부는 한사코 본토 결전을 주장하며 현실 감각이 마비된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다.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는 항복하고 유럽은 평화가 찾아왔는데도 말이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국채 보전과 천황제 유지만이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26일에 연합군이 발표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 및 평화 조약인 포츠담 선언도 묵살한다는 발표를 해버렸다. 정확히 말하면 평화 협상에 응할 용의는 있지만 국내 사정도 있기에 연합국끼리 이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 유보한다에 가까웠지만, 이미 전쟁에서 진 주제에 이런 식의 애들러 표현은 연합군이 받아줄 의무가 없었다. 이런 일본의 행태에 미국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이미 추축군들은 모두 항복해서 패배가 확실시된 전쟁이며 제대로 된 전력조차 거의 없다는 건 자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오지마, 오키나와 상륙전 당시 미군은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었고, 일본군의 죽음을 각오한 저항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일본의 행태에 질려 미국이 일본과 협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미국은 이 전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는 소련은 남아도 한몫했다. 독소 전쟁이 끝나가면서 미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얄타 회담에서 소련에게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그만큼 소련 몫도 늘어나니 태평양에서 소련의 영향을 줄이려면 전쟁이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어 일본이 질려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했다. 예를 들어 폭탄으로 도시 하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말이다. 이런 폭탄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미 1942년부터 맨해튼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었다. 정확히 말해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가 참여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당시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과학자 아카데미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당대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 닐스 보어, 페르미,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등이 차출되었다. 원래 이 프로젝트는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개발해 나치 독일로부터 미국과 유럽을 지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였지만, 나치 독일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보다 먼저 항복을 하였고, 미국도 최초의 원자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성공한 것도 7월로 나치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이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원자폭탄은 팻맨과 리틀보이였다. 같은 원자폭탄인데 이 둘의 모양이 좀 다른데 각기 기폭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남은 건 과연 이 원자폭탄을 어디에다가 투하할까만 남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막상 원자폭탄을 사용하려고 하니 일본에 마땅히 투하할 곳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하기 전 커터스 르메이 장군을 필두로 한 전략 폭격 부대가 폭격할 수 있는 도시는 전부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고, 일본 전체의 기뢰를 살포해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해상 봉쇄를 했으며
굴의 대공습을 감행하여 남아있는 전투함들까지 거의 대부분 침몰시켜버린다. 특히 도쿄 대공습 당시에는 건물 대부분이 목적 건물이라는 걸 알고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폭격기의 폭탄창에 모두 소위탄을 장전하라 지시했고, 도쿄 외곽 지역을 먼저 폭격해 시민들을 도쿄 중심부로 대피하도록 유도한 뒤 중심부로 폭격하는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공습을 가해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단일 폭격으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두들겨 팬 덕분에 일본의 군수 물품 생산력은 폭격 이전 대비 40%도 안 될 정도가 되었다. 어쨌든 어디에다 원폭을 투하하면 가장 효과적일지 알아보기 위해 원자폭탄 목표 선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서 히로시마, 고쿠라, 요코하마, 니가타, 교토가 우선 폭격 목표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별로 목표를 정리했는데, 교토와 히로시마가 1순위였고 그 다음은 요코하마와 고쿠라, 니기타였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괄자였던 레슬리 그르브스 장군은 교토를 폭격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유는 교토는 일본의 천년 수도며 도쿄가 수도인 지금에도 일본의 정신적인 수도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일본의 정체성을 응축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적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교토를 폭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이 주장에 전쟁성 장관인 스팀스는 반대했는데, 오히려 일본의 정체성이 응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폭격하면 런던 대공습 마냥 저항 의지가 더 드세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대립되는 주장에 결국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받기로 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스팀슨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 수도와 옛 수도는 폭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교토는 폭격 목표에서 제외됐고 대신 나가사키가 들어간다. 두 지역 모두 일본 해군의 주요 군항이 있는 곳이었으며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폭격을 주도하고 담당할 부대는 제509 혼송전대로 맡기로 한다. 이들은 유럽 전선에서 충분히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로 채워져 있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수평 비행을 해서는 원자폭탄의 폭발 반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해 고도 9,000m에서 투하한 뒤 B-29가 견딜 수 있는 기체 강도 내에서 급강하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벗어나기로 한다. 훈련을 마친 509 전대는 45년 5월에 티니안 기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45년 8월 6일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조종사들이 원폭을 투하하기 위해 특별 개조된 B-29에 탑승한다. 이 B-29는 조금 특별했다. 기수부터 후미까지 무도장 은빛 기체 형상에 기체 후미 총자를 제외한 모든 터렛 총자가 제거되었고, 기수에는 크게 에놀라 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글자는 기장 폴 티비츠 대령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린 시절 비행사가 되려 했던 그의 꿈을 복돋아줬던 어머니 이름을 따 에놀라 게이라고 명명했다. 오전 2시 45분 마침내 에놀라 게이는 리틀보이를 싣고 역사적인 출격을 감행한다. 실제 폭탄이 너무나 무겁기도 했고 가득 채운 연료 때문에 이륙 중량 초과였다고 하지만 겨우 이륙한다. 여담으로 이때 이륙하기 전 엄청난 수의 기자들이 에놀라 게이와 승무원들을 촬영하기 위해 티니안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원래 이런 작전일수록 기밀을 유지하면서 출격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원폭의 위력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맨해튼 계획의 총책임자 그로브스 소장은 티니안 기지에서 에놀라 게이가 출격하는 장면을 보도진에 공개했다. 얼마나 요란스럽게 촬영했는지 마치 할리우드 영화 시사회 같았다고 폴 티비츠는 회상했다. 작전에 투입된 폭격기는 총 7대였다. 기상 관측기 세대가 에놀라 게이가 폭탄을 투하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날아 목표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히로시마 상공에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예비 목표인 고쿠라와 나가사키로 항로를 바꾸어 폭격할 계획이었다. 에놀라 게이를 포함한 네서서리 이블과 더 그레이트 아티스트가 타격대로서 함께 날아올랐다. 두 기체는 에놀라 게이가 원폭을 투하하는 동안 폭발을 측정 및 사진 촬영을 담당했다. 이들은 이오지마 상공을 지나 곧바로 히로시마를 향해 날아가는 항로를 잡는다. 1시간 먼저 이륙한 기상 관측대가 먼저 목표 도시에 도달했을 때 히로시마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제2 목표인 고쿠라도 마찬가지였다. 맑은 하늘은 나가사키 뿐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폴 티비츠는 이 보고에 나가사키로 선회하려고 했으나
그때 마침 히로시마의 기상이 좋아지고 히로시마 상공을 지나는 요격기도 방공포화도 없었다. 폭격이 일상이 된 일본인들은 폭격은 보통 수백 대가 들어닥치고 한두 대 출현하는 건 정찰 임무 같은 것이라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폴티비츠는 폭격 목표 히로시마 라고 선언하며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고도 9,300m에서 폭격수 페러비 소령은 히로시마 중심부 아이오이 다리를 조준하여 리틀보이 투하 스위치를 눌렀다. 투하하자마자 급선회 및 강하로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네서서리 이블은 촬영 준비를 마치고 선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투하 1분도 지나지 않아 히로시마 상공 570m에서 인류 최초의 실전 투입 원자폭탄이 폭발했다. 리틀보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리틀보이는 목표하던 아이오이 다리에서 240m 정도 빗나가 시마 외곽병원 상공에서 폭발했다. 폭탄이 터지면서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했으며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생존자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한다. 폭심지 근처 반경 1.6km 내에는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는데 계단에 앉아있던 사람이 증발하기 직전에 열선으로 인해 계단에 찍힌 검은 흔적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보존되어 있다. 폭탄이 터진 직후 에놀라 게이의 승무원들은 방사능이 피폭되면 느껴진다는 난 맛이 느껴졌다고 한다. 엄청난 빛이 보이고 난 뒤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뒤따랐다. 이 폭발음은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내어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던 건축물들을 전부 날려버렸다. 단 한 발의 폭탄이 도시를 완벽에 가깝게 파괴하였다. 이때가 출근 시간이었기에 효과는 더 컸다. 폭발 후 발생한 화재는 시내 중심부를 모두 삼켰다. 높은 열로 인해 기온이 치솟는 히로시마의 대기는 도시 전체가 초고온의 건식 사우나 같은 상태가 되었고 사방에 널브러진 부상자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와 함께 물을 달라는 절규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안전거리까지 멀어진 에놀라 게이는 비행 방향을 조금 틀어 거대한 버섯 구름과 그 밑에 통째로 끓는 도시를 목격했다고 한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위력에 이제 일본이 항복할 것이라며 기뻐하는 이도 있었지만 엄청난 위력에 굳어버린 대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원자폭탄이 터진 직후 히로시마가 괴멸하면서 히로시마 안의 보고체계는 아예 증발해버렸고 피해 보고는 외곽 주변의 관찰부터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정확히 피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머지않아 자료와 증언들을 종합해 평범한 재래식 폭탄이 아닌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히로시마가 증발해버렸다는 보고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본영은 현실 부정과 인지 부조화를 하는 중이었고 여전히 소련이 미국과의 중재에 나서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미 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소련은 일본을 공격하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였는데도 말이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연합국에 항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폭주하는 군부 강경파들은 이들을 매국노라고 비난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1억 총옥새만 주장할 뿐이었고 내부에서 서로 싸우며 내부 총질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전쟁 수행은 할 수가 없고 연합국과도 제대로 된 협상도 할 수 없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참상에도 그저 무능 그 자체였다. 연합국은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도 일본은 대외적으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일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미국은 곧바로 두 번째 원폭을 준비하는데 바로 펜맨이었고 에놀라 게이가 아닌 복스카라는 B-29를 폭격에 사용하기로 한다. 두 번째 목표는 고쿠라로 정해졌고 기상 관측 결과 구름이 끼어 흐리지만 곧 맑아질 것이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45년 8월 9일 복스카 기장 척 수인이 대령이 이끄는 타격대가 티니안 섬에서 이륙한다. 그런데 복스카가
고쿠라 상공에 도착해보니 기상 보고와는 달리 안개가 계속 끼어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50분 정도 고쿠라 상공을 선회하며 폭격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시야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전대장인 폴티비츠 대령은 고쿠라 상공에 계속 머무는 건 위험하며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수인이 대령 또한 같은 생각이었고 결국 선회하여 이 목표인 나가사키로 항로를 바꾼다. 나가사키 상공도 구름이 많았으나 20분 정도 지나자 구름이 걷히면서 나가사키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맑아졌다. 결국 척수인이는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할 것을 결정하고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나가사키에서 복스카가 투하한 두 번째 핵폭탄이 폭발한다. 펜맨의 위력은 리틀보이보다 강한 21킬로톤의 위력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히로시마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고 나가사키 또한 그렇게 원폭에 의해 지워지며 이날 나가사키에는 6만에서 8만 명 정도가 한순간에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번째 폭탄으로 강경파들도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폭이 히로시마의 일회성 단발 이벤트 형식이 아니게 된 이상 소문으로만 들리던 교토의 원폭 투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원폭 투하로 자극을 받은 소련이 예정일보다 빨리 남하하기 시작했고 만주를 지나 한반도까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다.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폭으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기로 무조건 항복한다. 천황의 5분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낭독되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한반도도 광복을 맞이하며 거리의 곳곳에서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여담으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강경파 몇몇은 항복과 함께 천황의 5금 방송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궁성사건이라는 전쟁이 끝나기 전 마지막 쿠데타를 벌이기도 한다. 원자폭탄의 등장은 이전까지 재래식 병기와는 차원이 다른 병기라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이전까지 전략병기인 전함은 사거리가 고작 40km 정도밖에 안 되며 한포 사격을 한다고 해도 그 주변만 파괴가 될 뿐이며 항공모함조차 사거리만 길어졌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원자폭탄은 달랐다. 원자폭탄은 정말 말 그대로 도시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졌고 방사능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는 무기가 실전에 사용되니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긴 했지만 대중들의 그런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강대국들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총력전이 아닌 소규모 국지전과 대리전이 주된 분쟁이 되었다. 인류를 공멸시킬 치명적인 무기가 역설적으로 공멸을 막아주고 있는 거다. 반면 너무나도 강력한 핵무기의 파괴력을 보고 죄책감에 빠진 과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과연 일본의 원폭이 투하한 게 옳은 결정이었는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곤 해도 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이고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어떤 게 정답이고 최선의 선택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